안녕하십니까, 생각의 창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올해 고3이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입시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학원에서는 어떻게 대비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간 커리큘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1의 개강은 12월 27일 토요일부터 시작을 하게 될 거고요. 이때부터 학생들과 11월 15일까지 파이널까지 열심히 달려볼 생각인데요. 먼저 시즌1, 2에서의 학습 목표는 수능적 사고, 그리고 수능과 관련된 필수 개념, 그 다음 EBS 수능 특강에 대한 분석입니다. 먼저 시즌1에서는요, 역대급 불수능이었던 2019년, 2021년, 22년, 24년, 26년의 수능 문제들을 기반으로 학생들과 고난도 실전을 병행하면서 수능적 사고와 관련된 필수 개념을 하나씩 정리를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3, 4월에 시즌2에서는 EBS 수특에 나와 있는 고전시와 현대시를 심층 분석해서 학생들이 만약에 이게 출제가 된다면 어느 정도 이해된 상태에서 읽기의 수월함을 완벽하게 만들어줄 생각입니다. 이를 통해 내신 기간에 EBS 수특이 학교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학원에서는 내신 기간에 학교별로 내신 자료가 별도로 제공되는 것도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시즌 3부터 5월 달이 되겠는데요. 이때부터는 육모 대비, 구모 대비, 수능 대비를 위한 현장 모의고사가 추가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아이들은 클리닉 시간에 매주 현장 모의고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가 되면 일주일에 2번씩 모의고사를 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후에 클리닉과 관련된 더 자세한 안내를 말씀드리겠지만 클리닉은 계속 시즌 1부터 5까지 연간 진행된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시즌 3과 시즌 5에서 진행되는 모의고사는 뭐가 다르냐? 자, 여기서는요, 상상 모의고사를 2번 활용할 겁니다. 그리고 구모 대비 때는 2감 모의고사를 통해서 학생들의 다양한 사설 모의고사에 대한 연습과 그와 관련된 부교재, 그래서 EBS 연계와 함께 다양한 실전 응용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씩 찾아내고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시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은 토요일과 일요일 2개 타임으로 구성이 될 거고요. 토요반은 오후 6시, 일요반은 오전 10시에 수업이 진행이 돼서 3시간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시즌 3이 되면서부터 5월 달부터는요, 수업 시간이 4시간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때는 아이들이 학원에서 나와서 모의고사를 실제로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를 바로 듣는 차원이라 수업 시간이 1시간씩 뒤로 늦춰지거나 앞당겨진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정규 수업 시간에는 공통 과목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개별적인 성향이나 등급에 따른 수준이 약간은 이해도에서 천차만별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제부터는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1대1 클리닉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클리닉은 매주 진행을 하는데요. 모의고사를 끝내고 난 다음 학생들과 1대1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학생들의 수준별 문제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학습 방향을 제시하면서 학생들이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추가 설명을 진행해서 완벽한 이해가 우선 일단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씩 경험하게 만들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학생들마다 이제 수준이 다르다라는 건 결국 등급이 다르다라는 건데 그 등급별로 올해 고3이 되면 나름의 학습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1, 2학년 때는 사실 원점수 자체를 올리기 위한 학습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제 고3이 되면 어느 정도 1, 2학년 때 누적된 모의고사의 성적 때문에 본인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는 객관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냥 막연하게 지금 내가 5등급인데 열심히 하면 1등급이 되겠지라고 학생들도 물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기대보다는 보다 더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성적 향상을 위해 어떤 목표를 갖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등급별로 학생들은 어떤 성향적 차이가 있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5년간 등급별 원점수를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2022년, 2024년, 2026학년도는 지금 파란색으로 박스를 좀 쳐놨죠. 다른 학년도에 비해서 얘네들이 조금 더 어려웠던 이른바 불수능 국어였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퐁당퐁당의 느낌이 좀 드는데 이 내용을 기반으로 보면 왠지 2027학년도 우리 아이들이 보게 될 시험은 올해 수능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쉽게 출제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앞서 살펴본 5년간의 원점수를 평균 통계를 내보면 등급별로 학생들이 몇 개를 틀리는지를 대충 알 수가 있어요. 보통 수능에서 최근 5년 동안 1등급 나온 학생들은 화작에서 5개, 엄매에서 6개 정도를 틀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등급인 경우에는 20개, 21개 정도를 틀렸죠.
전체 45문항에서 5개, 6개 정도 틀리면 1등급이 나오는 게 현행 수능 국어의 어떤 흐름이었어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7학년도는 작년 불수능 국어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쉽게 출제될 수 있으리라 예상을 해본다면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고3 때 총 6번의 모의고사를 보게 될 텐데 그 모의고사를 보는 과정에서 학습에 대한 목표가 약간은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죠. 따라서 2027학년도를 준비하는 고3 학생들은 본인이 어느 등급을 목표로 하는지에 따라 원점수가 아니라 틀리는 개수에 대해서 그 평균치를 유지하기 위한 학습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은 3개에서 4개 정도로 목표를 삼아야 되겠고요. 2등급은 5개에서 6개. 그러니까 1, 2등급의 상위권이 되기 위해서는 5개에서 6개 정도를 틀려야만 올해 2027학년도에서는 1등급, 2등급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아이의 등급은 몇 등급인가요? 자, 우선 일단 목표로 하는 그 등급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 등급에 따라 학습 전략도 좀 달라져야 하는데요. 자, 1, 2등급에 해당하는 상위권 학생들은요, 독서보다는 문학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끔 실수를 해서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학생들이 갖고 있는 아주 주된 장점은 독해력이 잘 되어 있어요. 어렸을 때 좀 책을 많이 읽은 학생들이 보통 1, 2학년 때 상위권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런 학생들에게는 수능적 사고를 재정립해주고 명확하게 그걸 이해시키면 훨씬 더 빠르게 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클리닉을 할 때도 이런 점들에서 장점을 최대한 부각할 수 있게끔 지도를 좀 할 거고요. 대신 이런 학생들은 문해력이 좀 딸려요. 자, 문해력이 딸려서 전체적인 주제를 파악하거나 글의 흐름은 잘 파악하는데 개념에 대한 암기가 잘 안 돼 있어서 선지에 나와 있는 개념어들을 또는 어휘를 왜곡된 형식으로 받아들여서 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실수라고 생각을 좀 하겠죠. 게다가 글을 읽을 때도 자기만의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문의 난이도나 제재에 따라서 약간은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해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클리닉 할 때도 그런 점들을 최대한 고치기 위한 실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들을 계속 코칭을 해나갈 겁니다. 다음은 3등급에 갇혀있는 중상위권 학생들이에요. 자, 이 친구들은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굉장히 성실한 특징이 있죠. 게다가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보는 사람도 굉장히 짠합니다. 자,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지 못한 문제예요. 이후에 본인의 학습 능력을 통해서 문해력은 굉장히 잘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이라든가 이런 암기가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1등급 학생들보다 더 잘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본인이 책을 많이 읽지 않아서 읽는 속도가 느리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글을 읽을 때 지나치게 꼼꼼하게 읽으면서 오히려 독해력을 망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특히나 클리닉을 할 때 이 독해력을 쌓을 수 있는 지도 방법을 계속 꾸준하게 학습을 시킬 거고요. 그러다 보면 문제풀이 속도도 조금씩 빨라지게 되면서 등급 향상의 밑거름이 슬슬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 5등급 중하위권 학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들은 가장 문제가 뭐냐?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학습 공백 기간이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풀 때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게 아주 일반적인 학생들의 대답이에요. 우선 문해력도 좀 부족하고요. 독해력도 부족해서 그래서 주제 파악조차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기본적인 공통 수업에서 필요한 내용들 반드시 복습을 좀 필요로 하도록 요구를 할 거고요. 그 복습을 기반으로 개별 과제나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시켜서 문해력이나 독해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학습량 늘리기에 보다 더 박차를 가해야 하는 그런 학생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마다 클리닉 때 지도하는 방법이 약간 다르게 되는데요. 클리닉은 어떻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학원에서 구성되는 클리닉은 다 모두 1대1로 진행이 되는데 시험은 학생들이 함께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선 매주 현장 모의고사가 진행이 될 거고요. 모의고사 이후에 학생들이 1대1로 상담을 하게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저와 직접 하게 될 거고요. 그 상담 결과에 따라 학생들은 개별적인 과제를 부여받게 되는 형식입니다.
자, 클리닉 결과에 대해서는 성적 누계를 좀 집중적으로 파악을 해서 학생들과 전략을 짜는 데 활용을 할 거고요. 부모님들께는 학생의 성적이 바로 문자로 학원 친구를 통해서 발송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표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요 3일 중에 4시, 6시, 8시 중에 하나의 시간을 정해서 나와서 학원에서 시험을 보면 되겠고요.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학생들 일정에 따라 상담은 다른 요일 날 와서 받아도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리닉에서는 현장 모의고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지속적인 현장 감각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모의고사 결과를 통해서 개별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걸 훈련할 수 있는 연습 과제가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개별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개별 과제의 목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배운 대로 이해하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를 과제 영역별로 지문당 체크를 하도록 합니다. 그럼 학생들은 내가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하나씩 알게 되면서 경험을 쌓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문제들이 조금씩 좁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현장 모의고사에서는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하지만 개별 과제에서는 이해하는 연습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과제는 빨리 푸는 것보다는 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라는 점 요거를 꼭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학생들한테는 당연히 그렇게 설명을 다 해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학습 실력이 쌓이게 되면 학생들은 지문의 난이도에 따른 시간의 소요 스펙트럼을 스스로가 알게 돼서 결국 80분이라는 시간 동안의 운용의 전략을 나름 짤 수 있는 그 기틀이 마련되는 게 개별과제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개별과제는 두 개로 구성이 될 건데요. 자, 기본편과 심화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기본편은 기출문제를 활용해서 난이도에 따라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번호가 뒤로 밀릴수록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진다 보시면 되겠고요. 주제는 총 12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총 91번 정도의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차당 약 5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심화편은 고난도 비기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아이가 성적이 좀 오른 다음에 심화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아이들마다 영역별로 잘하는 것과 잘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잘하는 것들은 심화편으로 바로 이제 응용학습을 시킬 거고요. 우리 아이가 잘하더라도 좀 부족한 부분들은 기출을 통해서 다시 그 내용들을 하나씩 성nhập하도록 하고 그 부분에서 모르는 내용들을 하나씩 끄집어내가지고 그것이 앞서 얘기한 대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진단해 나가면서 이제 좀 극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7학년도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과 어떤 내용을 수업하고 어떻게 관리를 해나갈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이 고득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고 무엇을 채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할지 알아야 한다면 국어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 학생들이 갖고 있는 아주 공통된 특징, 첫 번째, 글을 읽을 때 읽기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내용인지의 내용 파악을 꼼꼼하게 하는 데 주력해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대부분 시간이 부족하죠. 말 그대로 글을 이해하려면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고 거기서 핵심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이해하는 게 글을 읽는 가장 기본 원리인데 만약 그렇지 못한 학생들, 국어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주제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중요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당연히 오래 걸리게 되고 그 문제의 시작은 목표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공통 과목은 문학과 독서로 구성이 되는데요. 문학을 읽을 때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잘못된 이해는 단어 중심으로 의미를 해석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내신에 대한 어떤 학습이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이 수능 모의고사를 볼 때도 함축적 의미,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식으로 뭔가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수능은 그런 걸 묻지 않습니다. 학생들에게 이 내용의 함축성이 무엇인지를 만약 묻고 싶다면 보기를 통해 그 상징성을 미리 제시를 해서 복수 정답이 나와서 해석의 다양성을 차단하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 스스로가 주관적으로 뭔가를 해석하려고 하는 건 잘못된 수능 국어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했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단어 해석이 안 되면 그냥 대충 읽어버려요. 그리고 단어를 해석하기 위해 정보화시키기 때문에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도 생성되지 않아 사실은 공감 능력이 없는 학생이 아닌데 공감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나 비문학 독서 지문은 전문적인 분야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설명하는 글인데 그렇다 보니까 정보의 특징을 중심으로 아주 꼼꼼하게 글을 읽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많아지면 머릿속에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요. 주제와 핵심 내용이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이 어렵거나 길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보통 우리 아이들이 비문학에서 독서가 좀 잘 안 돼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한 4등급, 요 정도, 한 5등급, 요 정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텐데, 독서를 포기해서는 고득점하기 어렵다라는 점, 그게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하나씩 이제 학생들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어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의 특징은요, 문제를 풀 때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고 그 느낌과 판단으로 특정 단어의 꼬투리를 잡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어 중심으로 글을 이해한다라는 측면과도 연계가 되는데요. 문제를 풀면서도 본인이 해석을 해버린다 이거죠. 그리고 기억에 남는 단어 중심으로 선지의 내용을 선택해요. 의미보단 형태를 중시하는 거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문 내용을 다시 확인할 여유도 없어서 정답률이 점점 낮아지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도 떨어지는 이런 경향을 갖는 게 국어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의 일반적인 성향입니다. 자, 국어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의 성향을 한번 분석해 보았는데요. 지금 우리 아이의 상황이 이 중에 몇 개가 포함이 되는가 한번 진단해 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어를 어려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니까, 그럼 국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우선 일단 우리가 싸우는 적인 이 수능 국어가 뭔지를 정확히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수능 국어는 한마디로 시험 범위가 없는 시험이죠. 학교 내신하고는 아예 범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성향이 다른 시험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험 범위가 없기 때문에 출제자들은 모든 문제 정답의 근거를 지문 안에 포함을 시켜놔요. 자, 그러면 이 말은요, 결국 지문 안에 모든 정보가 출제될 수 있다는 뜻도 되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내가 좀 더 꼼꼼히 읽어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해서 시간이 부족하게 만드는 아주 핵심적인 출제 원리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수능 국어의 출제 원리는 바로 오픈북 테스트입니다. 앞서 한 이야기와도 연계가 되는데요. 지문 안에 모든 정답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읽은 내용을 뺏어가지 않아요. 그러니 문제를 풀면서 지문을 다시 정보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지문 정보 조회를 하는 게 문제를 푸는 게 잘못된 방법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 모든 정보를 조회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모두 만점이 나와야 될 텐데 수능 국어에서는 정보 조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낼 수 있다라는 측면 때문에 수능 국어는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수능 국어가 뭐냐? 출제 원리를 간단하게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지문 안에 모든 정답의 근거가 있다. 그 말은 지문 안에 있는 모든 정보를 출제할 수 있다. 두 번째, 오픈북 테스트다. 따라서 정보 조회로 정답률을 높일 수는 있지만 정보 조회만으로는 모두 만점이 나오지 않게 할 수가 있다. 자, 이게 이제 수능 국어 출제 원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출제 원리에 입각해서 과연 수험생은 수학 능력적 사고를 통해 내가 국어를 공부하고 있는가? 자, 그거를 우선 일단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요. 학원에서도 제가 학생들이 지도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기르는 이 수능적 사고력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기 입장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문장의 의미와 의도를 판단할 때 내 입장에서 판단하는 건 객관성을 결여하기 때문에 오류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즉, 누구의 입장에서는 다 정답이 될 수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수능은 자기 입장을 배제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럼 자기 입장을 배제하고 어떻게 정답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 핵심은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맥락을 통해 문장의 의미와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느냐? 자, 이걸 묻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학생들 중에는 일부 자기 입장에서 느낌과 판단으로 정답에 접근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단 이걸 배제시키는 게 첫 번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보통 애완동물하면 뭐 강아지나 뭐 고양이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비단뱀을 애완동물로 키운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주관적으로 정말 애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보고 되게 혐오스럽거나 무섭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주관적인 판단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고쳐나가기 위한 방법도 수능적 사고 틀 안에 또 존재를 해요. 두 번째 살펴볼 수능적 사고는 맥락으로 이해하고 이미지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 편의 글을 읽게 되면 다 모두 언어로 표현이 되겠죠. 그 표현되는 언어는 그것이 문학이냐 비문학이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일 때는 좀 약간 함축적 언어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도 옛날 고교 시절을 생각해 보시면 뭐 시를 이해할 때 함축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가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추정하도록 하는데 그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상징이 아니라 문장 구조와 문장 상황과 관계를 통해 충분히 납득 가능한 그런 의미여야만
주관이 아닌 객관적으로 우리가 의미를 해석했다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언어로 표현되는 이 글을 단어를 중심으로 판단해서는 절대 의미 해석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맥락으로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이미지로 기억하게끔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수능적 사고의 아주 중요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는 독해력이라고 얘기하죠. 자, 세 번째로 살펴볼 수능적 사고는 바로 영역별 읽기 목적입니다. 이제는 기억도 잘 나지 않지만 과거에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는데 길거리에 지나다니는데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무언가를 의식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것들이 더 눈에 잘 띄게 됩니다. 결국에는 어떤 내용을 파악할 때 나의 관심이 그 내용 파악에 기여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수능 국어를 읽어나갈 때는 독서와 문학의 각각의 읽기 목적이 명확해야 돼요. 예를 들어 독서 지문은 인문철학, 사회경제, 과학기술 이렇게 세 가지가 출제가 되는데 인문철학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은 어떤 X라는 화제에 대한 관점을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인문철학이라 해요. 그러면 학생들은 어떤 X, 즉 화제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를 기억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읽기 목적이 있고 없고의 엄청난 차이가 될 것입니다. 사회경제는 이론이나 제도를, 과학기술은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걸 우리는 각 지문별 제재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문학도 시와 소설에서 화제라고 할 수 있는 요소가 사뭇 다른데요. 사실은 엇비슷하지만 화자를 인물로 표현하는 것뿐이고요. 대상을 사건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만 보시면 되는데요. 역시 목적은 정서를 이해할 것이냐, 갈등을 이해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소설이라고 하는 걸 갈등의 문학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 글을 읽으면 그냥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에 집착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의미를 묻게 되면 당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 모의고사를 좀 경험하다 보면 자꾸 의미를 해석하려고 하는 습관이 생기는 것도 어느 정도 읽기 목적이 없어서 생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오픈북 테스트의 출제 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한 편의 글을 읽을 땐 기억해야 될 건 기억해야 되고 조회해서 찾아보면 될 건 찾아보면 되는 거죠. 지금 내 옆에 전자계산기가 있는데 굳이 내가 여기서 연산을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전자계산기를 활용해서 나보다 더 빠르게 연산을 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따라서 한 편의 글을 읽을 땐 기억할 건 기억하고 조회할 건 조회하라는 게 수능 국어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중요한 원리이자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학원에서 1차 독서와 2차 독서라는 N차 독서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연습을 할 겁니다. 2차 독서를 통해 정답률을 높이지만 1차 독서가 잘 되는 게 바로 문해력과 독해력이 잘 되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자, 이제 수능 국어가 어떤 건지는 좀 대충 잘들 아시겠죠? 그러면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문해력, 독해력, 도대체 이게 뭘까? 자, 이 부분을 아주 빠르게 간단하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해력을 키운다라고 하는 건 읽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고전 원문 같은 거겠죠. 학생들은 이걸 딱 보면요, 아이씨 뭔 말이야? 제2외국어야?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걸 읽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문해력의 기본 시작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해력을 키우는 두 번째는요, 이제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읽은 걸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최근에는 고전도 현대역으로 번역되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읽을 수는 있지만 그 말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또 좀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시를 잠깐만 한번 볼게요. 생원이 무엇인가 급제도 헛일이니 밥 갈고 논 매더면 설마한들 배고프리 이제야 아무리 애달픈들 몸이 늙어 못하겠구나. 그럼 얘가 뭘 못하는지 이걸 우리서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밥 갈고 논 매는 일을 못하겠죠. 이제 늙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밥 갈고 논 매더면 설마한들 배고프리라며 이 설마한들 배고프리를 한번 이해해보라 이거죠. 그럼 다시 보니까 얘가 배고프겠니? 라고 얘기한 건 밥 갈고 논 매지 않아서 배고프다라는 뜻이 될 거예요. 따라서 기존에는 생원이나 급제와 같이 헛된 일에 집착했기 때문에 난 지금 굶주리고 있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 넉넉하지 않은 현실을 초래한 지난 삶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럼 정답은 동그라미가 되겠네요. 자, 그럼 문해력의 또 다른 경우의 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장을 읽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디지털 매체의 읽기 환경에서는 문자뿐만 아니라 그림이나 사진, 영상 등의 다양한 텍스트를 문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복합 양식 테스트는 문자 이외의 기호로 쓰인 디지털 매체 기반의 읽기 자료를 가리킨다. 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자 이외라고 하는 것과 문자뿐만 아니라는 완전 다른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문해력이 잘 안 돼 있으면 문자 이건 당연하고 그 외에 자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서 글을 읽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건 틀린 건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읽을 땐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착각을 하는 거죠. 자, 또 하나 살펴볼게요. 인지적 낯섦은 감각적 충격을 통해서 이성적 성찰에 도달하는 체험이라고 할 수가 있다. 뭐를 통해 가냐면 감각적 충격을 통해 성찰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감각적 충격이 먼저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느냐면 인지적 낯섦은 감각적 충격이 수반되는 체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그럼 이성적 성찰에 수반된다면 수반이란 뒤따르다라는 뜻이니까 이 문장은 이성적 성찰이 먼저 나오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죠. 자, 문장을 읽으면서 이런 훈련을 좀 해줘야 되고요. 이 문제들을 아이들이 극복할 수 있게 알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내가 뭐 배경식이 부족한가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하고 생각하고 오히려 상위권 학생들도 쌤 저 실수했어요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틀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본 내용은 독서 용어에서도 나타나는 문해력이에요. 자, 예를 들어 수요는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량이 감소하는 반면 공급은 가격이 상승할 때 공급량이 증가한다. 자, 이런 식의 문장을 읽을 때 글을 잘 읽는 문해력이 좋은 학생들은 가격이라는 것과 수요량이라고 하는 걸 두 개의 축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수요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상승할 때 반비례하는 수량으로 나타난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공급은 가격이 상승할 때 함께 비례해서 우상향한다.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글의 내용을 이렇게 문해를 통해 이해를 하게 되는데 만약 이렇지 못한 학생들은 그냥 외우려고 해요. 그래서 3등급 학생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 비문학 독서하라 그러면 수요는 가격이 상승할 때 그럼 상승 이렇게 막 위화살표 하고요. 수요량이 감소하면 이렇게 감소. 어차피 문자로 되어 있는 걸 다시 다른 기호로 전환시켜서 심리적으로 내가 지금 얘를 이해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건데 전혀 이해한 거하고는 거리가 멀게 되겠죠. 자, 이 외에도 문해력에 필요한 것들은 상당히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권일수록 잘 암기하지 않아서 나타나게 되는 문학 개념어들 이런 것들을 다 모두 개념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틀렸어요, 선생님. 지향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틀렸어요, 선생님. 동적 속성이 뭔지 몰라서 틀렸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어휘력이 부족해서 틀리는 거로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는 모두 개념어라는 거죠. 즉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그들만의 용어인 거예요. 자, 따라서 이런 것들은 정규 수업 시간 안에 충분한 설명과 예를 통해서 지문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암기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언매를 선택하는 학생들은요 조금 더 문해력이 요구가 되는데 그 말은 암기할 게 조금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지문 문법이라 그래서 문법이 그냥 문법을 단순하게 묻는 게 아니라 두 가지 패턴으로 묻는데요. 독서 지문처럼 지문을 주고 그와 관련된 문제를 두 문항을 출제를 해요. 이럴 때 이 지문을 읽어나갈 때도 문법적인 용어들이 엄청 쓰이고 있습니다. 아니면 보기 문법을 통해 세 문제가 나오는데요. 보기에 나타나는 이 용어들도 사전학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뭘 묻는지를 모르게 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문해력이라고 하는 건 우선 일단 읽을 수 있느냐? 그렇다면 고전 어휘나 고전 읽기 원리를 내가 알고 있느냐? 두 번째는 어느 정도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통해서 내가 글을 읽어나갈 때 어떤 용어를 잘 이해할 수 있느냐? 그게 독서든 문학이든 개념어를 잘 암기하고 있느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문장 구조의 표현의 기본 원리를 잘 알고 있느냐?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독해력 키우기에 대한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독해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맥락을 통해 행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독해력을 키우는 가장 첫 번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맥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보통 말을 하는 것과 글을 쓰는 것,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본다면 말을 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글은 아무래도 기록의 언어이기 때문에 흔적이 남게 되죠. 따라서 이 기록의 언어가 너무 장황하게 표현되어 있다면 읽는 사람들이 우선 일단 부담스러울 거예요. 게다가 논리적이지도 못하고 간결하지 못하죠. 따라서 우리는 글을 쓸 때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중언부언하지 않기, 명료하고 간결하게 표현하기, 그리고 논리적으로 구성하기. 자, 이러려면 어느 정도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문제, 바로 생략이라는 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생략을 글쓴이는 독자가
행간의 의미를 통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생략을 한다는 것이죠. 수능 국어는 다 그와 같은 원리에 의해 잘 짜여진 논리적 글이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학생들이 섭렵해야 하는 독해력의 기반이 되는 맥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대화 맥락, 두 번째는 상황 맥락, 세 번째는 보기 등의 추가 자료를 활용한 추론 맥락,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대화 맥락이 뭔지를 가볍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앨리스가 말하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난 여기 앉아 있을 거야. 어떻게 하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냐고요? 아유, 꼭 들어가야겠니? 난 여기 앉아 있을 거야. 자, 이거 어찌 보면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우리는 대화 함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난 너를 들여보낼 생각이 없어 라는 이야기로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앨리스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냐라는 물음에 대해 문지기는 엉뚱한 대답으로 상황을 회피했다? 아니죠. 상황을 회피한 게 아니라 난 널 들여보낼 의사가 없다라는 걸 완곡하게 돌려서 말했을 뿐이지 회피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맥락을 통해서 파악하지 않고 그냥 문장의 단어를 중심으로 이거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라고 얘기한다면 역시 우리 아이가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상황 맥락이 무엇인지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소설이나 시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요. 특정한 화자나 인물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 인물의 정서나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 말하기도 의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간을 가지러 오겠다고 기지를 발휘해 용왕을 속여서 육지로 나온 토끼가 별주부를 따돌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토끼는 갑자기 독수리에게 잡혀서 또다시 위기에 빠지죠. 아이고, 우리 토끼가 아주 큰일 났습니다. 아이고, 내일이야. 아이고, 이 일을 어찌할까. 나 죽기는 서럽지 않으나 차마 눈을 못 감겠네. 실제로 여러분 죽는 게 서럽지 않을까요? 천신만고 끝에 다시 살아났는데 다시 독수리에게 잡혔으니 내 죽는 건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런데 죽기는 서럽지 않으나 눈을 못 감겠네 라면서 지금 좀 약간은 거짓된 말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수궁천리 먼먼 길에 겨우 얻어내온 것을 무주공산에다가 던져두고 자, 지금 용궁에서 뭔가를 얻어왔다라는 걸 강조를 하죠. 근데 얘를 임자를 찾아 전하지 못하니까 나는 서럽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보다 더 서러운 건 내가 얻어온 이 보물을 임자를 찾아주지 못한 게 서럽다라는 거죠.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렸네요. 차라리 어서 죽어 이 서름을 잊을라오. 그럼 이 서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얻어온 것을 임자를 찾아두지 못한 서름인 거죠. 진심이 아니라는 걸 대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독수리가 뭐라 그러냐면 여봐라 토끼야, 너 죽기보다 더 아깝다니 도대체 그것이 무슨 보물이니? 자, 이제 관심이 토끼의 목숨에서 보물로 바뀌었습니다. 우선 일단 또 토끼가 기지를 발휘해서 목숨을 살렸네요. 근데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토끼가 차라리 어서 죽겠다며 이 서름을 언급한 것은 그럼 이 서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목숨에 대한 서름이 아니라 죽는 것에 대한 서름이 아니라 보물을 찾아주지 못하는 서름이죠. 임자를. 그래서 이것을 지배계층의 폭정에 시달려온 백성들이 죽음으로써 한을 풀려고 한다. 얘는 지금 죽음으로써 한을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은 보물을 구해주지 못한 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말은 그럴듯해 보이게 새로운 맥락을 형성했지만 지문에 나와 있는 상황 맥락으로는 틀렸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부모님들 대상으로 수업을 하려는 건 아닌데 이렇게 어떤 상황을 통해서 맥락을 이해하게끔 한다는 건 그것도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그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기출문제를 한번 같이 봤는데요. 다음 마지막 맥락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등의 추가 자료를 제시해서 학생들한테 추론을 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학에서도 이렇게 보기가 출제가 되고요. 독서에서도 다음과 같이 언론 보도와 같은 새로운 자료 보도들이 추가가 되고요. 심지어는 화법작문 같은 경우에도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추가로 수집한 자료들을 제시를 합니다. 앞서 봤던 맥락들보다 지금 가장 마지막에 본 맥락이 가장 어렵죠. 그래서 얘네들은 모두 다 3점짜리예요. 왜냐하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정보를 또 추가로 줬기 때문에 그 추가된 정보를 이해하는 데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아무래도 1점 정도는 더 줘야겠죠. 자, 마지막 독해력 키우기의 핵심은요. 읽은 내용이 기억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기억이 나도록 만든다는 건 머리를 좋게 만든다는 건 아니에요. 앞서 얘기했던 수능적 사고와 함께 연동되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는 글쓴이의 입장에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 기억할 걸 기억하고 조회할 건 조회하면 되는 게 수능의 가장 기본 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신 그걸 기억하기 위해선 나름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먼저 문학은 이미지화 시킬 줄 알아야 돼요. 자, 지금 밑에 제가 한번 시를 써봤어요. 이 시의 내용을 쭉 보니까 나는 호수 가운데에서 그가 달 아래 있으면서 달 위에 있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른쪽에 자연스럽게 이런 이미지를 그림을 넣어놔봤죠. 그럼 지금 그는 배를 타고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달 위에 있고 달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이미지로 이해하게 되면 지금 그는 굉장히 풍류를 즐기고 있구나. 자연에서 유유자적 여유롭게 지내고 있구나. 이렇게 쉽게 이미지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달 위는 무슨 뜻이지? 달 아래는 무슨 뜻이지? 그럼 달은 무슨 뜻이지? 자, 이렇게 뭔가 분석하고 단어를 해석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겐 사실 이런 이미지 자체의 메시지가 차단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문학보다 훨씬 길고 내용도 어려운 독서는 그럼 과연 어떻게 기억할 수 있느냐? 핵심은 도식화, 즉 분류하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이 글의 일부를 한번 넣어놔봤어요. 이 내용을 쭉 읽으면서 대부분의 학생들 중에 글을 잘못 읽을 경우에는 단어를 나열해서 글의 흐름을 보면서 접속어 체크하고 번호를 매기거나 비교되는 대상들을 비교하면서 글을 읽습니다. 또는 아주 잘못된 방법은 문단별로 요약해 나가며 읽게 되죠. 사실 수능은 그걸 원하지 않고요.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글을 읽어나가기 위한 기본 목표를 갖고 제재의 성향에 따라 정보를 나름 분류할 수 있는 능력, 분류가 되면 자연스럽게 기억이 난다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도식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해력은 결국 이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맥락을 통해 행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느냐? 또는 기억하게 만들 수 있느냐? 문학은 이미지로, 독서는 도식화로. 이 내용은 이제 학생들과 끊임없이 수업 시간에 알려주고 다양한 글에 1차 독서에 대한 결과들을 제시해 주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훈련을 하면서 좀 닮아가게 만들어낼 거고요. 클리닉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실현됐는지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개별적인 문제들을 찾아내도록 할 겁니다. 작정하고 공부하지 않는 학생이 아니라면 학생들에게 올바른 학습법을 안내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관리 감독하다 보면 학생들은 반드시 성장하더라고요. 예년처럼 올해도 우리 학생들과 열심히 잘 달려서 수능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